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사문 학생이 질문하는 거 지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뭐야? 사회현상이 각기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 근데 특수성뿐만 아니라 보편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맞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지금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건 특수성입니까? 보편성입니까? 공부의 측면에서 보면 보편성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죠. 전등한 걸 다 질문 답변해주고 이렇게 과외인데 9명 가지고 그죠? 하루 종일 아침에 10시부터 뒷받침대 없죠. 그러면 특수성이죠. 그러니까 산을 보세요.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보면 이건 절벽이죠. 이렇게 보면 구경, 이렇게 보면 뭐야 이게 구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특수성, 보편성, 그러니까 어떤 수식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수성, 보편성을 상대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됐나요? 네. 자, 다음 거예요. 사회 문화 현상. 아무튼. 다음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 관료제에서 네. 의사결정 과정이 예. 길어서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는데 네. 관료제는 일단 서열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사가 시키면은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사소통 자체가 신속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서열화가 되는데 관료제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보면 팀제가 있습니다. 팀제. 자, 팀제는 그 높은 직급이든 낮은 직급이든 팀장 이하의 다 수평적인 관계로 바로바로 결정이 나니까 순식간에 결정이 나겠죠? 네. 그런데 이 관료제는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밑으로 내려갈 때 쭈루루룩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가서 이게 길수록 단계가 하위 공무원까지 내려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공문이 가면. 복잡해가지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길다 아니면 이게 수평이다 라는 팀제와의 대응 관계로 봤는지 아니면 이 관료제에 이 결정을 만들어서 위에까지 올리려면 순차적으로 다 단계를 하는데 여기는 팀장이 사장한테 바로 가면 되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더 빠르네요. 아, 저게 더 간편해서 그렇구나, 구조가. 자, 지금 생각에서 자, 이 내용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회과학 방법을 볼 때 이 방법은 뭘 고쳐야 돼요? 상대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문제를 그때그때 다르게 상대성을 가지고 더 틀린 걸 찾아도록 해야 사회과학을 더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두 번째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 반대 개념을 염두에 두고 A가 있으면 그 반대인 B를 잡아서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A와 B의 관계를 봐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문화. 사회문화의 특성입니다. 됐나요? 자, 3번. 이거 어디야? 또 뭐예요? 아,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잘못 나온 게 없이 다 말하시면 이거 다 잘못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거 그래요. 말씀하세요? 여기 네. 보면은 네. 자료 수집,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해야죠. 검증. 네. 수집한 자료를 검증해야죠. 이게 맞는지 나쁜지. 근데 쓸만한지를? 얘네 두 개가 네. 같이 중립 아닌 거예요? 같이 중립이요. 자, 자료를 수집할 때, 자, 보세요. 네. 자료를 수집할 때, 내가 A 파트를 좋아하면 여기서 더 많이 수집하겠죠? 시골보다 도시를 좋아하면 도시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겠죠? 이런 것처럼 수집 자체, 이 자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데, 그걸 수집할 때 수집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시 봐서 자료 검증하면 증명을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 증명 도구, 객관적인 기준인 이 증명 도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도 이 선택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수많은 통계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통계 기법을 사용하느냐는 연구자의 주관이 딸릴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엄밀하게 말해서는 다 객관적으로 한다고 말하겠지만 주관이 개입할 요소는 어디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했습니다. 이거 거북선을 끌고 맞나요? 그러면 이걸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뽑으면 영사관이라고 하고 요
노젓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면 노동사관이라고 그러고, 그죠? 이걸 우리나라 중심으로 하면 민족사관이라고 그러고, 일본 중심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역사가가 이것들을 쓸 때 이런 것은 주관적인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객관적인 사회 사실들이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정리할 때 이 연구자의 주관이 포함될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다시 이 객관적인 사관을 영웅사관으로 쓴지 노동사관으로 쓴지 민족사관으로 쓸지 이순신사관 해전도는 다 똑같죠? 여기 써있는 것도 다 본 거죠, 자기들이? 다 있었던 일만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초점으로 맞췄냐는 주관적인 역사가의 판단이라는 거죠. 자, 사회사실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 못 팔린다, 더 많이 팔린다 라는 사실이 있겠죠. 그 사실을 갖다가 통계 분석해서 빅데이터로 낼 때 이 데이터를 내는 기준, 항목은 누가 만들어요? 연구자가 만들죠. 이 항목 자체는 주관적일 수도 있죠.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회사에 도움되는 항목만 넣고 소비자가 경계하고 나쁜 항목은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줄 수도 있죠. 회사의 연구비를 지원하면. 근데 시민단체는 이 항목은 비중을 적게 들고 소비자가 항의하고 기업을 제약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항목들이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이 항목을 둘 다 쓰진 않겠죠? 모든 걸 몇 백 개를 다 쓰지 않겠죠? 그러면 이 파트로 논문을 썼느냐, 이 파트로 논문을 썼느냐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는 지극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저 나아가서 자, 객관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모은 거라고 하면 이건 다 주관들이죠. 주관들이 총합된 게 객관이죠. 자, 그럼 주관은 뭔가요? 자, 성선설, 성학설, 백지설이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백지라면 A라는 사람의 의견, B라는 사람의 의견, C라는 사람의 의견, D라는 사람의 의견이 모아서 이 사람의 하나의 주관이 생기는 거죠. 그럼 객관적인 의견이 모아서 이 사람 하나를 교육하면서 이 사람 주관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관이 모이면 객관이 모이면 주관이 될 수도 있네요. 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객관과 주관은 보통 객관은 많은 숫자, 일정 부분의 큰 숫자, 다 사회를 얘기를 하고 사회적인 아니면 새롭게 검증할 수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검증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주관적이랄 때는 한 명, 다에 비해선 1. 사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개인. 주관이라는 사람들마다 차이점을 보일 수 있는, 이거는 사람들 검증 가져갈 수 있는 공통점, 이런 의미의 차이로만 쓰입니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과학에서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특강에 보면은 네. 그 문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문장을 한 글자 한 글자 뜯어서. 자, 그런데 가치, 그러면 중립적이라는 건 뭐냐? 가치 중립을 위해서. 왜? 가치는 값과 위치잖아. 너무 무엇인가 더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이잖아요. 좋다, 나쁘다는 것을 할 때 이 가치 중립적인 것을 견지해서 객관적으로 공통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성, 사회과학이니까. 왜? 사회과학, 문과를 공부를 하는데 과학적 방법론. 그럼 과학은 뭐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검증 가능한 가치 중립된 느낌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네모가 지금 가치 개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그럼 얘네들은 가치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 제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 팩트. 아니지.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본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 상대적으로 주관과 객관이 다 영향이 있어요.
다 중간과 객관이 다 섞여 있는데, 자, 여기에 연역적 연구라고 했어요. 연역적. 연역은 뭐예요? 어떤 결과가. 자, 그러면 연역은 뭐냐? 귀결론입니다. 귀납, 결론, 연역. 자, 귀납은 하나의 객관적인 귀한 경험들이 수납돼서 하나의 결론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의 결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동화샘은 사람입니다. 동화샘은 사람이다. 그러면 공통적을 빼고, 그래서 동화샘은 죽는다. 그래서 이거는 대전제고, 이거는 소전제고,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 갑니다.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역적 연구 관계에서 어떤 대전제는 전제입니다. 주제 전에 앞에서 내가 결론을 내기 전에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그죠? 이걸 맞다고 출발을 한다면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죠? 그걸 합쳐서 그러므로 이런 결론도 맞아야 된다 하는 이 3단 논법에 의한 대전제, 소전제, 결론을 만들어서 가설을 만듭니다. 가설은 임시로 설정한 결론입니다. 가짜로 설정한 결론.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적인 팩트해야 되고, 가설 결론도 이거에 당연한 귀결해야 합니다. 연역적 연구에서는. 연역적 연구법에서만 그러면 이거는 적용되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 이거만 설명해주고 다른 질문은 다른 걸로 또 찾아오세요. 근데 귀납적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이것도 하나하나의 팩트겠죠. 하나의 팩트가 수술해서 결론이 되는 거겠죠. 근데 더 진행되면 수업이 너무 산으로 갑니다. 귀납법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것까지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 상황에서 이건 이해되세요?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고 가설 결론. 그러니까 대전제는 당연히 맞는 것이고 소전제는 사실 팩트로 해줘야 되고 그래 연결된 가설 결론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이죠? 네. 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의 연구 방법은 뭐라고요? 본인이 연구를 해야죠. 연구 설계를 하고 이 연구 설계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팩트죠. 객관적 방법인데 설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본인이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상대적으로 네. 앞에 있는 자료 수집. 과정보다. 네. 네. 자, 이게 요점 정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걸 문장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또 이게 그럴 것이다. 지금처럼 문제 제기만 해놓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요점 정리란 것은 수많은 요점 정리란 A라는 결론이 있으면 그 A는 A-로 예외가 있고 그 A에 대해서는 이 예외에 대한 2- 예외고 이거에 대한 3- 예외가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거든요. 문법을 할 때 A라는 기본 문법이 있고 예외가 있고 그 예외에 예외가 있고 예외의 예외도 나옵니다. 대학교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A인데 너 경험에는 예외 있었는데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책, 이만큼은 고등학교 책, 이만큼은 대학교 책, 이만큼은 고시책입니다. 그거를 다 지금 한꺼번에 가르칠 수는 없어요. 교육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요점 정리를 공부를 하실 때는 그 요점 정리에 문제 제기를 해놨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쭈루룩 질문을 써놓으신 다음에 이걸 그대로 써온 다음에 질문을 쓰면 제가 녹화를 혼자 해놓든지 그거를 지금처럼 해설을 상세하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것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요점은 핵심만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요점 정리에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빠르게 읽고. 근데 본인은 어떤 길게 설명된 자세히 설명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만큼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문제는 이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 교과서를 읽을 때 이거 읽는 속도가 곱하기 3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도를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지금 3번 했고 4번 질문하시면 되죠? 또 해보십시오. 조직이 집단보다 네. 커요? 조직이 집단보다 크다. 그 위에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소속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집단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어떤 학교라는 집단에서 우리 동아리 조직은 더 작게 잡은 거죠. 소속감이 어떤 게 더 크나요? 당연히 더 큰 게 크지 않아요? 아, 이게 더 단단한데 소속감이 뭔가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속해 있는 거. 그럼 동아리가 큰가요? 모르는 A라는 저쪽 편에 B라는 애랑 나랑 가까이 있게 우리 동아리 애랑 소속감이 어떤 게 더 커요? 작은 애들이 더 큰. 자, 이건 그림하고 이 위에 있는 소속감 문제를 집단과 조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범위. 사람의 범위, 인원수에. 이건 소속감. 됐나요? 그렇다면 그 글자와 이 요점 정리되어 있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를 지금 이 면적만 생각하고 이 단어는 생각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데 잠깐 에러가 있었죠. 됐죠? 또요. 멋있던데? 이게 끝나는 거야? 네. 아, 맞아. 그, 마르크스 그 계급론 보면은, 네. 얘는? 계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생산 수단에 따라서 두 분류로. 그래서 만약에. 자, 두 분류가 이 위에 부르조아지는 부자입니다. 부르조아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람, 부자지. 자, 필요하게 일하는 사람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딱 두 개 그룹은 나오고, 이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 소유자. 이거는 아무것도 없이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람이고, 이 프롤레타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부르조아지를 다 배척하고 타폐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게 계급론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얘네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는 네. 혁명에 의해서 올라간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여기서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네. 현실에 대해서 네. 왜 진보적이죠 도대체? 자, 그럴 때는 보수와 진보,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를 내가 기다리게 안 하고 노트에다 쓰면 돼요. 한 장에다가. 이거 쓰고 그거 쓰고 내가 본 게 요건데 이렇다고. 그럼 답변 다 다르지. 무한대로. 그래서 집에 가서 천천히 보셔도 돼요. 아니면 필요한 거는 옆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옆에 앉으세요. 그러고. 자, 보수하고 진보도 상대적입니다. 자, 보통 보수는 자, 가장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 나이 때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나이 많은 사람.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사람, 집이 있는 사람은 보수. 자신의 아파트가 없는 사람은 진보입니다. 이해됐나요? 왜요? 돈이 있는 사람은 보수, 지키려고 합니다. 변화가 없이 현재 형태를 유지했으면 좋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변해야 기회가 생기니까 변화했으면 합니다. 자, 보수는 자유당과 공화당으로 쳤을 때, 민주당, 공화당 쳤을 때, 이 양당제로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보수하고 진보 했을 때는, 진보는 노동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 보수는 기업 중심이나, 아니면, 전체, 기업 친화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 나이가 먹으면 보수가 많이 돼요, 노인들이. 자,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어서 진보가 더 많습니다. 점차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가고, 자, 이렇게 완전히 진보로 하는 건 좌익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보수면 극우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는 수국골통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좌빨이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욕할 때. 그래서 이 중간에서 좌측에, 이렇게 여기는 노동당, 여기는 민주당, 여기는 새누리당, 여기는 새로 한국당,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여기는 국민의당, 아마 국민의당 여기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 생긴 그 바른정당. 이해됐나요?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가 보수의 세력이 더 커져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도 하고, 진보 세력이 커져서 정권을 잡기도 해서 거의 5대5의 근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 5.5 대 4.5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프로레타리아가 세상을 혁명을 통해서 급격한 변화, 대립을 통해서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이해됐나요? 부르주아제는 타파의 대상일 뿐이죠. 그럼 변화시키면 보수보다 진보라고 진보적인 사상. 왜? 이 당시에 산업혁명이 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대립이 생기고 급격하게 산업자본이 형성되면서 마르크스가 유럽 사회를 보면서 공상주의 이론을 만든 겁니다. 노동자 중심으로. 그래서 진보적 이론 중에 일종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고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라면, 이거 말고 청교도, 청교도 영국 국교회, 여기에 여기 천주교가 영국으로 넘어가면 영국 왕이 교황이 되는 영국 국교화가 되고, 이때 여기에 새로운 여기에 루터파나 칼뱅파가 유럽에 생기는 것처럼 영국에도 청교도라는 개신교가 생겼어요. 영국 국교회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이 국교회에서 자꾸 탄압을 하니까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진보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미국을 개척했어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돈을 버는 거를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논리라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이론적인. 그러면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만들어준 것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실제적으로 자본주의에 모순된 어려운 측면만 보고 한 것이고, 그래서 진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겁니다. 이해됐나요? 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그래. 조화적 태도가 뭐예요?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조화적 태도. 그 밑에 뭐 있어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조화, 갈등론과 기능론의 조화, 시스템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의 조화. 자, 보시면 조화라는 건 뜬금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보와 보수는 조화되면 좋겠죠? 적당히 잘 어울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조화에는. 자, 그런데 거시는 거대한 시각이에요. 거대한 시각. 경제학으로 추격하는 나라의 경제예요. 미시는 가정의 경제예요. 가정이 다 절약을 하면 나라가 망해요. 거시경제로 보면. 그러니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의 원리는 둘이 충돌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지만 미시경제가 이랬을 때 거시경제는 이럴 수도 있다는 원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약을 시켜도 적당히 시켜요. 그래서 이 적당히가 좋아합니다. 자, 기능론적으로 보고 갈등론적으로 볼 때 갈등론을 단점, 장단점으로 봤을 때 갈등론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개가 급격하게 나와서 싸움만 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되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이렇게 장점을 단점으로 보고 단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보는 관점상에서 갈등론은 명확성을 요구하면서 충돌과 도전을 원하고, 이 기능론은 각각의 역할을 나눠요. 이렇게. 나눠서 서로 역할을 잘 알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나를 이런 노동자 입장으로 나누고 너는 기업자 입장으로 항상 넌 기업자만 하냐? 그럼 이것도 불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를 갈등론만으로 보면 경쟁과 치열과 이런 것만 있고, 기능론만 보면 헬렐레 하고 발전이 없어요. 자기 자리에서만 있고. 그러면 어느 면은 갈등론으로, 어느 면은 기능론으로, 어느 면은 몇 대 몇 갈등과 기능으로 봐줘야 돼요. 자, 똑같이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 딱딱딱딱 정해져서 될 것 같은데 왜 시스템을 그렇게 정했냐는 거야. 해석해보자는 거야. 주관적으로
상황에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부자의 시스템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도 시스템에 반영해줘 라고 하면 서로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화라를 어떤 식으로 몇 대 몇으로 조화해야 돼? 이게 대입 논술입니다. 대입 논술에는 어떤 사례가 한 가지 나오고 이거는 자유 측면에서, 하나는 평등 측면에서, 하나는 자유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의 충돌 측면에서 이렇게 지분을 3개를 준 다음에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쓰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권에서는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합니다. 자, 평등.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상대방의 자유를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자유권의 끝에는 평등권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사유 자유로 3명이면 그러면 자유도 지키고 평등도 지켜야 되는데 똑같은 크기로 해줘야 이게 평등이냐? 아니다. 얘는 덩치가 크니까 빵을 이만큼 먹이고 얘는 이만큼만 먹어도 돼. 여자애라 또 많이 안 먹는데 얘는 여자인데도 많이 먹는데 이렇게 치면 주면 되거든요. 이걸 또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유권과 평등권,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을 하면 자, 자유주의 경제학이 좋을 것 같아서 자유롭게 했더니 뭐가 생겼냐면 이 자유롭게 했더니 마음대로 생산하다가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정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를 발전시켰어요. 수정자본주의를 시켜서 수정을 해서 정부가 통제를 했더니 정부 통제만 믿고 경쟁도 안 하고 또 그 복지 안에서 숨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로 다시 충돌시켜갖고 또 경쟁해. 이거 생일시간. 라고 나오다가 이렇게 신자유주의로 다시 자유를 강조했더니 평등이 좀 줄었잖아. 그래서 다시 또 이 신수정주의로 바뀌어나가는 거거든요. 신수정자본주의처럼. 그런 것처럼 자유강조, 평등강조, 자유강조, 평등강조, 복지강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자, 극단적인 자유도 없고 극단적인 평등도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평등은 뭐죠? 완전 이상적인 공산주의고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방종이 될 수 있고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인 공산주의 계열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주의로 많이 치우쳐 있었는데 평등을 수여하는 복지로 갔다가 너무 많이 갔다고 이렇게 경쟁으로 다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간 겁니다. 자유주의에서 복지로 갔다가 이만큼 자유로 또 뺏겼다가 또 복지를 이만큼 또 옮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자유와 복지를 몇 대 몇으로 하느냐가 조화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됐어요. 자, 또 질문이 뭔가요? 그다음에 그 비공식 조직 네. 을 보면은 요건에 자연 발생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성원들의 의견 합치에 의해서 된대요. 근데 뭐라고요? 안 들려요. 그 비공식 조직을 네. 보면은 공식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네. 네, 요건 중에 자연 발생적이라 써 있는데 네. 옆에 보면은 구성원들의 의견 합치에 의해서래요. 네. 근데 자연 발생적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자연 발생이라고 그러면 자연과 인위적이라고 했을 때 자연 발생적, 자연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인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공식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자연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비공식적인 이렇게 했을 때 사회문화에서 이 비공식 조직, 1차 조직, 2차 조직, 무슨 조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전부 다 예시를 중심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다 틀립니다. 예시를 중심으로 외우는데 비공식 조직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산해동호회. 자, 그러면 동호회가 있는데 자, 산악회, 동호회 중에서 산악회, 자연적으로 산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은 겁니다.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법률로 만든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자연이라는 개념을 태어나는 그러면 선천적, 후천적 이런 개념으로 사용 안 하고 이 개념을 명확하게 생각하는 그 자연이라는 개념보다 또 유연하게 사용해서 발생한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풀 때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무슨 조직 하면 얘 다 쓰셔야 되고 여기에 1차 조직에 학교가 2차 조직에 뭐 학교가 들어가면 여기는 공식 조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종류마다 다 쓰셔야 되고 또 더불어 정리를 해서 수능을 보시려면 학교는 자연발생 조직, 1차 조직, 무슨 조직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제로 이 파트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깔끔하게 다 맞습니다. 나올 때마다. 됐나요? 너 질문하세요. 그 대칭 이론에 네. 보면은 예시가 네. 졸부랑 교수랑 나와 있어요. 뭐라는 거고요? 졸부랑 네. 교수. 근데 아. 졸부는 이해가 가요. 네. 경제적 요소는 높고 사회적 네. 지위는 낮으니까 네. 불일치인데 교수는 네. 경제적 지위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데 네. 왜 불일치예요? 위치 상위, 지위 불일치 했을 때 구분 기준. 구분 기준이 세 개가 뭐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 이게 졸부는 두 개가 불일치가 있는데 교수인데 무조건 부자라고만 생각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회적 지위는 높아요. 아 그래요? 높아요, 교수가. 그쵸 사회적 지위. 근데 이제 교수도 시간 강사가 있고 시간 강사도 교수예요, 교수님. 전임 강사가 있어요. 전임 교수가 있어요. 전임이 뭐죠 근데? 자, 시간 강사는 시간만 하는데 이거는 전체를 다 합니다. 그 시간. 그 학교에서만. 이 시간 강사는 여러 학교로 돌아다닙니다. 이것도 교수님. 전임 강사도 교수님. 근데 전임 교수로 임명되면 이제 부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학과장, 총장 이렇게 갑니다. 이해됐나요? 시간 강사, 전임 교시, 전임 강사, 전임 교수, 정교수, 그 다음에 학과장, 총장, 뭐 단과 대학장, 뭐 이렇게 나죠. 교수를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교수라고 합니다. 교수님. 자, 시간 강사할 때는 최저임금 거의 쉽지 않습니다. 전임 강사할 때도 생계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부교수 정도 임명돼야 이제부터는 이제 교수라고 돈이 되기 시작하고 정교수 정도 돼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시간 강사 하기 시작해서 10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계층에서 요 교수는 문제에서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예비로 넘어간다고. 다른 데서 문제를 풀 문제를 풀 때 교수일 때 불일치 되는가 해설을 다시 보고 다른 개념서에서 다시 찾아보시라고. 네. 됐나요?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단정 짓지 말고 다시 찾으시라고. 네네. 자, 또. 없어요. 사용은. 자, 이처럼 이거를 본인이 이걸 다 써왔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엊그저께 보여준 것처럼 스캔 떠서 놓고 천천히 다 설명을 해요. 본인은 얘기 안 해도 돼요.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도 말을 하는 게 네. 또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기억에 남으면 내가 질문하는 거 답변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그걸 찾을 동안 나는 왜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아니지, 써놓는 건 기본 아니에요? 나중에 이거 다시 공부하려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해야죠. 다시 이걸 또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놓으시면 그 정리한 프린트를 옆에 놓고 내가 설명을 해줄 때 같이 쓰면서 정리하면 수업 한번 듣고 끝.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런 거 있으니까 이해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다시 듣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지금처럼 모르는 걸 다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됐나요? 여기요. 자, 이거 사회문안 됐나요? 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